우리는 모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토요일 저녁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카페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주말 계획이 없으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듯한 허탈감이 몰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하려 애쓴다. 별로 재미없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약속도 잡는다. SNS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고 혼자라는 단어 자체를 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강박적인 함께함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을 뿐이다. 사람들과 어울린 후에도 여전히 무언가 허전하고 진정한 만족감은 찾아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한 문장이 인간 행복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행복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독론은 쇼펜하우어만의 독창적 사상이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철학자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쇼펜하우어의 제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욱 급진적으로 말한다. 군중을 피하라. 위대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위버맨시는 고독 속에서만 탄생한다. 니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 동물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군중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독을 거쳐야 한다. 한국 사회를 보라.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해? 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는가. 니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혼자 있어야 한다.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경고한다. 군중 속에 있는 개인은 거짓이다. 오직 고독한 개인만이 진리와 마주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가 살던 19세기 덴마크나 지금의 한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가지만 진정한 신앙은 없고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만 깊은 사유는 없고 SNS에서 떠들썩하지만 진실한 소통은 없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 군중 속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키르케고르 자신도 평생 대부분을 혼자 보내며 깊은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켰다. 그의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등은 모두 고독한 성찰에서 나온 걸작들이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실험했다.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간 홀로 살며 월든이라는 불멸의 작품을 썼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한다. 고독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 소로의 실험은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를 준다. 그가 살던 19세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소음과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바쁨과 소음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감추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오직 고독에서만 가능하다. 동양 철학도 같은 진리를 말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인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군중 속에 있어도 소외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독의 경지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삶은 결국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이는 오직 고독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 붓다도 마찬가지다. 그는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수행의 길에 나섰다. 무리를 따라가지 말라. 혼자 가되 악을 행하지 말라. 적은 욕심으로 만족하며 홀로 코끼리처럼 가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결국 모든 외부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타인의 승인,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한 만족과 평화를 느끼는 경지. 이는 오직 고독한 성찰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동서양의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고독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내적 풍요의 증거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생각해보라.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5분만 혼자 있어도 불안해할까? 차이는 간단하다. 내면의 풍부함이다. 내면이 풍성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을 즐긴다. 반면 내면이 빈약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 없이는 견딜 수 없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심과 승인을 구하고 소음과 흥분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 한다. 한국 사회를 보라. 지하철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민낯이다. 타인에 대한 의존은 필연적으로 실망과 고통을 가져온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매우 불완전한 동물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오늘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단톡방에서 내 말에 반응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낀다.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면 상처받는다. 이런 식으로 타인의 반응에 의존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반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선별해서 갖고 나간다. 고독에서만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강조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며 살고 있다. 부모 앞에서는 효자 효녀 노릇을 하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을 연기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고 밝은 사람인 척한다. 이런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독한 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필요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 명동 한복판을 걸어가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산골짜기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얼마나 친밀한가의 문제다. 고독은 창조성과 지혜의 원천이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발명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고독을 즐길 줄 알았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위대한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말한다. 천재는 고독 속에서만 꽃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현대 과학이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창조적 사고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만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진다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고독한 환경에서 뇌의 창조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탠포드 대학의 실험은 더욱 구체적이다. 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 조건을 주고 창의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 두 번째는 혼자 조용히 걷는 상황.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혼자 걸을 때의 창의력 점수가 무려 60%더 높았다.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뇌는 끊임없이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느라 바쁘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준비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애쓴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외부적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사고에만 집중할 수 있다. 명상과 뇌과학 연구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정기적으로 혼자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일반인보다 훨씬 발달해 있었다. 고독한 사색이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자.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깊은 깨달음이 언제 떠올랐는가? 시끄러운 카페에서, 술자리에서, 아니다. 대부분 혼자 산책하거나 혼자 샤워하거나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때였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우리 뇌가 창조 모드로 전환되는 최적의 환경인 것이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고독의 힘을 확인해 보자. 20세기 최고의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혁명적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 아인슈타인은 매일 밤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최고의 아이디어들은 모두 혼자 바이올린을 켤 때 떠올랐다.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도 그가 혼자 산책하던 중에 번쩍 떠올랐다. 빛의 속도로 달리면 빛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상상은 다른 사람들과 떠들썩하게 어울릴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고다. 루트비 반 베토벤은 매일 새벽 비엔나 숲을 혼자 걸었다. 그것도 항상 같은 코스를 정확히 1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예술가라고 했지만 베토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음악은 고독 속에서만 태어난다는 것을. 그의 9개 교향곡 중 가장 유명한 9번 합창 교향곡도 혼자 숲길을 걸으며 구상한 작품이다. 베토벤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자연과 나 단둘이 있을 때 나는 신과 대화한다. 그 대화가 바로 음악이 된다. 우리나라의 실학자 정약용은 18년간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들과 멀어져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약용의 학문적 업적은 오히려 유배 시절에 절정을 이뤘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그의 대표작들이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 정약용은 이렇게 고백했다. 처음에는 고독이 고통이었지만 점차 고독이야말로 학문의 길임을 깨달았다. 세상의 잡음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리가 보였다. 퇴계 이황은 도산서원을 짓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제자들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의 가장 깊은 사색은 홀로 앉아 산과 강을 바라보며 이루어졌다. 이황의 성학십도는 바로 이런 고독한 명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는 말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홀로 앉아 사색할 때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현대의 인물 중에서도 고독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싱크 위크를 가진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혼자 숲속 오두막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직 사색과 독서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싱크 위크에서 내려졌다. 실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 태블릿 PC 개념,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전략들이 모두 그의 고독한 사색에서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만의 창조적 세계를 구축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 거창한 이론이나 발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인물들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 고독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 오프라 윈프리는 40년 넘게 매일 20분씩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고요한 순간에 내려졌습니다. 명상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프라는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라도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한다. 그 시간에 일기를 쓰고 감사 목록을 작성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의 탁월한 인터뷰 능력과 통찰력도 이런 고독한 성찰에서 나온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중요한 미팅을 할 때마다 워킹 미팅을 선호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혼자 걸었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세상을 바꾼 혁신적 제품들의 아이디어도 모두 그가 실리콘밸리를 혼자 걸으며 떠올린 것들이다. 걷기는 사고를 명료하게 해줍니다. 특히 혼자 걸을 때 가장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잡스는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걸어보라고 조언했다. 답은 회의실에 있지 않다. 고요한 산책로에 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매일 6시간씩 혼자 책을 읽는다. 신문, 잡지, 기업 보고서를 읽으며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이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다. 투자의 비밀은 정보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깊이 생각하려면 반드시 혼자 있어야 해요. 버핏의 오마하 사무실은 의도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시장의 소음과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매년 자신만의 챌린지를 정한다. 그중 상당수가 고독과 관련된 것들이다. 2016년에는 매일 1마일씩 혼자 달리기, 2017년에는 모든 미국주를 혼자 여행하기, 2018년에는 매일 1시간씩 명상하기 등이었다.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이 역설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들은 모두 혼자 있을 때 떠올랐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첫째, 모두 의도적으로 고독 시간을 만든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고독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생산적 활동으로 여긴다. 명상, 독서, 산책, 사색. 모두 적극적인 정신 활동이다. 셋째, 고독에서 나온 통찰을 실제 비즈니스와 인생에 적용한다. 고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성공의 핵심 전략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들처럼 고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창한 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고독한 성찰을 통해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고독이 창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창조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보자. 진정한 창조는 깊은 집중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 상태에 진입하기 어렵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동으로 사회적 뇌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준비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는 창조적 사고를 담당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둘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없는 대립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자극을 차단해야 한다. 혼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독한 상태에서 우리 마음은 자유롭게 방랑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마인드 완더링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집중력 부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조성의 핵심 과정이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조합되면서 새로운 통찰이 탄생한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순간도 목욕탕에서 혼자 멍하니 있을 때 찾아왔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혼자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떠올랐다.
일어나. 순간은 절대 회의실에서 브레인스토밍할 때는 오지 않는다. 오직 고독한 성찰 속에서만 찾아온다. 창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이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면의 목소리는 매우 작고 섬세하다. 외부의 소음이 조금만 있어도 묻혀버린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회적 기대, 상업적 고려.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예술가들이 왜 작업실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해밍웨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글을 썼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 전화도 오지 않는 시간에 가장 솔직한 글이 나온다고 믿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부터 5, 6시간 동안 혼자 글을 쓴다. 40년 넘게 이 루틴을 지켜오고 있다. 글쓰기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고독의 영역이죠. 피카소는 나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아틀리에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작업할 때는 출입 금지였다. 반 고흐는 프랑스 아르에서 완전히 혼자 살며 1년 만에 300점의 작품을 그려냈다. 그의 대표작들인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연작이 모두 이 고독한 시기에 탄생했다. 베토벤은 새벽마다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 연주를 했다. 그 시간에 떠오르는 선율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교향곡으로 발전시켰다. 모차르트도 가장 아름다운 선율들은 혼자 산책할 때 떠올랐다고 했다. 음악은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진정한 하모니를 발견할 수 있어요. 현대의 창작자들도 마찬가지다. 작가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카페에서 혼자 앉아 썼다. 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작은 철저히 개인적인 작업입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죠.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시나리오를 쓸 때 반드시 혼자만의 공간에서 작업한다. 인셉션, 인터스텔라 같은 복잡한 스토리는 깊은 집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매일 새벽 혼자 스케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에 그린 그림들이 나중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걸작으로 발전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창조의 핵심 과정을 절대 남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나누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진정한 창조는 오직 고독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이들의 방법을 따라 해볼 수 있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놀라운 통찰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독을 즐기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하루에 최소 30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라.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오직 나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몰려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독 공포증에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 불편함을 견뎌내라. 점차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와 활동들을 의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전시회 가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산책하기. 처음에는 어색하고 창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놀랍게도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 영화를 볼 때는 옆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영화에만 몰입할 수 있다. 혼자 전시회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작품 앞에서 마음껏 오래 머물 수 있다. 독서야말로 최고의 고독 훈련법이다. 좋은 책 한 권은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깊이 있는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밀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이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면 대화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외부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일기 쓰기도 좋은 방법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진솔한 기록.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기 대화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걱정이야말로 고독 공포증의 뿌리다. 카페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한가? 주말에 집에만 있는 것이 루저 같은가? 이런 생각들은 모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모두 자신의 일로 바쁘다. 당신이 혼자 밥을 먹든 말든 주말에 집에 있든 말든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으면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정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고독을 즐긴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선택적 사교다. 진짜 나와 맞는 사람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선별해서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이다. 별로 재미없는 모임, 형식적인 만남,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라. 대신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는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맺어 나가라. 양보다 질이다.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친구 3명이 훨씬 가치 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 혼자 있을 때 지루한가 아니면 평온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행복 지수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바깥의 화려한 자극들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타인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기억하라.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부터 당신도 고독과 친해져 보라.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보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라.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